중국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맥의 세 번째 경혈로서 독립보감에서는 옥천, 기원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처럼 옥천이나 기원의 의미는 내단사상가의 영향을 받아 단전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내단사상가들에 의해서 단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배꼽 아래 영역을 지칭하는데, 특히나 관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관원 주변에 있는 경혈조차 아랫배에 있다라는 특징을 통해서 단전과 매우 유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명칭에서 언급되어 있는 옥천이나 기원은 단전과 관련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위치는 배꼽과 두덩결합 윗모서리를 5등분을 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에 존재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해당 해부학적 구조들은 곡골혈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언급하고 비교해서 살펴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혈관에 있어서 아랫배 지역들은 주로 얕은 배벽, 동맥, 정맥들의 가지들과 아랫배, 배벽, 동맥, 정맥들의 가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랫배에 있는 경혈들의 공통적인 혈관 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자침은 주로 1.5촌, 골도분촌을 인체 고려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략 30mm 내외의 안팎의 기본 자침 심도로 옛날에 자침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피험자,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감해야 됩니다. 특히나 임신부에서는 자침을 신중히 하거나 아니면 금지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부위 경혈의 고전적 특징을 보면 방광의 모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방광의 병증과 관련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어 왔고, 이 경혈은 또한 족삼음경, 족태음 비경, 족소음 신경, 족걸음 관경과 관련된 병증에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맥과 함께 이들 경맥의 특성을 교회적인 의미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아랫배에 있다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간적으로 부인과 병증이나 비뇨 생식기 병증에 치료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특징은 인맥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과도 유사합니다. 단면을 통해서 중국혈을 자입을 할 때 어떠한 구조물들이 복강 안에 대상이 될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모습에서 보면 지금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하는 구불 잔록 창자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단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고려할 때 리니어 알바면에 가장자리로는 배 고등근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안에 복강면에 있을 때 정상적인 조건 안에서는 구불 잔록 창자나 소장과 같은 구조물들이 있고, 물론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경우에는 방광이 팽창에 의해서 오히려 중국혈까지 방광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원혈 소개하겠습니다. 관원혈은 인맥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듯이 다른 명칭을 보면 단전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명칭들이 등장하죠. 동의보감에서는 단전과 태중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명칭들도 다 중요하지만 단전, 태중국을 고려해서 암기하길 바라고요. 이 또한 내단 사상가의 영향을 받은 경애라는 것을 단전이라는 다른 명칭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아울러 중국의 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태중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것이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중국보다 1촌 위에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촌은 배꼽과 두덩결합 윗모서리를 5등분했을 때 나타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원열의 형태학적 채표면의 특징을 살펴보면 배고등근의 융기에 의해서 관원 주변에서 약간 융기가 끝나는 듯한 형태의 채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배고든집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배고등근이 이 중국혈, 그러니까 관원혈 아래쪽에 가서는 배 가로막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후에 관원혈을 타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체표 표면의 형태학적 특징을 굴곡을 살펴보면서 골도분촌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나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의 입장에서 보면 배꼽이 기준이 T10 10번째 등뼈 가슴 신경과 관련돼 있다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아래쪽은 T11, T12, L1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원혈은 12째 가슴 척추 신경의 영역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랫배에 있는 다른 경혈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근육과 혈관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를 고려할 때 자침법에 있어서의 자침의 심도도 아랫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지요. 뜸법에서 보면 유독 많은 숫자의 애주구 시술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런 특징들은 결국은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서 뜸 시술이 매우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조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곳은 소장의 또 모혈로서 옛부터 인식되어 왔고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 영역에 소장의 영역이 분포하는 만큼 그러한 특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울러 앞서 설명드렸던 특징과 함께 비슷한 유형이 결국 족삼음경과 인맥이 교회한다 라는 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3초의 기가 발원한다 라는 소생처라는 표현도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3초는 단전과 관련한 기운으로서 원기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경 이후 난경 시대에 강조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고전적 특성을 고려하되 현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조치의 영역은 공간적인 아랫배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인 특성의 인맥적 병증을 고려했을 때 비뇨생식이나 부인과 병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원 부위의 자침 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소장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장 장기들을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랫배 지역에 있어서의 자침 시 우리가 체표면 그리고 피하 지방층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리니어 알바층이 있겠죠. 이러한 영역들을 고려해서 복막 안에 자침의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막 안쪽으로 자침 시술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시술을 의도해서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감염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 안에서 2차 감염의 위험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막 안에 있는 실질 장기들의 손상들이 크지 않도록 하는 자침술을 기울여야겠죠. 관원 부위의 초음파 영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의학에 있어서의 초음파 진단 영상에 대한 활용 필요성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특히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진단 영상 장비로서 한의학에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들은 이미 현대의학에서도 활용되는 측면과 중복되는 성격 때문에 양방과 한방 사이에 이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죠. 그와 별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자침의 안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의 대상이 되는 해박적 구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해박적 구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실제로 어떠한 형태, 어떠한 상황으로 해박적 구조들이 놓여 있는지를 감별하는 것이 자침 전후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음파 진단 영상은 실시간으로 해박적 구조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진단 영상의 특성을 활용해서 내장 기관 또는 이런 해박적 구조들의 기능적 상태들을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자침과 연관해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면 진단 목적 이외에도 자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치료적인 유효성을 높이는 하나의 해박적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될 때 기존의 현대의학 양방 위주의 초음파 진단 영상과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또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이 경혈학 연구 주제로서 초음파 진단 영상을 활용해서 경혈 부위의 초음파 영상 표준 내용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서 여기에 관원혈 부위를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관찰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표준 체중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영상은 저체중군,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과체중군을 말하는데, 표준 체중, 저체중, 과체중은 BMI 지수에 따라서 구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중 BMI 지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하 지방층의 두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체중군은 거의 피하 지방층이 나타나지 않고, 표준 체중군에서 나타나는 피하 지방층의 두께, 과체중군에서 나타나는 피하 지방의 두께가 그 BMI에 비례해서 달라짐을 알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자극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고등근이 만나는 중간 지역인 리니어 알바 백색선 영역을 찾게 되면 그 백색선 영역까지를 자침의 기본 심도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죠. 아울러서 백색선 밑으로는 복막의 형태와 함께 내장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러한 특징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안전한 자침 심도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의 상태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쪽 사진은 초음파 프로브를 가로축, 즉 좌우로 되는 일종의 숏 또는 트랜스버스학의 특징으로 해서 관찰하는 것이고요. 아래쪽은 롱 또는 롱지튜디널하게 관찰해 본 영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위아래 좌우의 개념으로 입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한테 초음파 영상을 판독하는 법이나 초음파 영상의 기본적인 원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수업을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초음파 영상은 관원혈을 컨벡스 타입의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한 건데요. 우리가 앞선 영상은 초음파 프로브의 영상이 직사각형 모양의 형태의 공간 안에 나타났다면, 컨벡스 스타일로 관찰한다는 것은 부채꼴 모양으로 영상을 관찰하는 것인데요. 둘의 차이는 앞선 영상은 최표면에 가까운 영상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얕은 심도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컨벡스 스타일의 부채꼴 모양의 영상은 깊은 심도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들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만약에 내장 상태의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런 컨벡스 스타일의 초음파 프로브를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깊은 층에 있는 내장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대신 얕은 층에 있는 근육층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작게 보이는 형태가 있겠죠.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이런 리니어 프로브로 얻어지는 초음파 영상의 특징과 컨벡스 스타일로 얻어지는 초음파 영상의 특징이 다름을 관찰해 보면서 차근차근 이런 초음파 영상에 대한 관찰법도 여러분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혈 관원혈을 설명드리면서 인맥에 대한 경혈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부위에 존재하는 경회 기혈에 대한 것도 소개할까 합니다. 원래 경회 기혈에 대한 부분들은 경혈학 3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되기도 하였지만, 여러분 교육 과정부터는 기존의 경혈과 함께 경회 기혈을 같이 소개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부위별 존재하는 경혈과 경회 기혈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경혈과 경회 기혈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혈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랫배 쪽에 중국이나 관원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부위의 경회 기혈을 살펴보면, 먼저 관원혈 위쪽에 이수혈이라는 경회 기혈이 있습니다. 신의학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기원을 하는데, 이 책은 근현대 중의학에서 만들어진 책인 만큼 신혈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혈이라고 하는 것은 경회 계열 중에서도 최근 근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발견돼서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되는 수혈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뇨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방광항이나 소변과 관련된 병증에 쓰인다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특징의 주치 병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뇨혈은 결국은 관원혈과 바로 위에 있는 성문혈 사이에 있는 경혈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관원혈조차도 이수혈과 같은 주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문이라는 경혈입니다. 기문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관원혈에서 가장자리로 3촌 정도 떨어져 있는 경의 기혈입니다. 이는 천근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서적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경의 기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로 뜸법을 이용해서 시술했다라고 문헌에는 쓰여져 있는데, 역시나 기문이라고 하는 특징은 관원이 가지고 있는 단전적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관원이라고 하는 경혈이 가진 주치적인 영역은 기문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의 영역까지도 결국 확장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현대에 와서는 불임증이나 분만 후 출혈과 같은 부인과 질환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맥에 속하는 5번째 경혈로서 성문혈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문혈의 다른 명칭 역시 이기 정로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기와 정로혈이고요. 동의보감에는 없지만 뒤에 있는 경혈들 다른 명칭을 보면 이 또한 단전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그리고 아랫배 원기와 관련된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런 점에서 관원혈, 중국혈과 마찬가지로 단전의 범위로 인식됐던 경혈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단전호흡법 중에 하나로 발굴된 것 중에 성문호흡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담가들 중에 어떤 부위를 중심으로 단전호흡을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호흡법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성문호흡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관원혈을 중심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성문혈을 중심으로 호흡을 개발해서 이 성문 중심의 단전을 강화시킨다라는 어떤 내단적 수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죠. 그만큼 성문의 영역도 내단가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절자와 절잉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성문이 가지고 있는 주치적 성격, 특히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위는 인맥의 노선에서 아랫배에서 배꼽 아래 2촌에 존재하는 경혈입니다. 관원혈보다는 1촌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대략 엄지 한 마디 정도의 차이 정도 되겠죠. 신경적으로 보면 11째 가슴 척추 신경 T11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그 이외의 근육이나 혈관은 앞선 관원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침이나 뜸에 대한 내용도 유사한 편입니다. 다만 동의보감을 비롯한 고전 문헌에서는 여성에게 침을 놓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위를 잘못 침을 놓거나 또는 치료적 목적일 수도 있지만 침을 놓으면 낙태를 시킬 수 있다 또는 불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원혈과는 약간 상반된 작용을 하는데요. 옛사람들이 관원혈은 주로 불임증 목적에서 불임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면, 성문혈은 그와 반대로 임산부에 있어서의 낙태 아니면 불임을 야기하는 경혈로서 쓰여졌다는 거죠. 내담가 입장에서 보면 성문이나 관원은 모두 단전이라고 하는 특징에서 공통점을 찾지만, 임신과 출산의 입장이라는 의학적 입장에서 보면 서로 그러한 반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험적으로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진 않다는 점에서 향후에 우리가 고전에 나타나 있는 임상적 성격들을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겠죠. 참고로 고전 문헌에서는 성문혈은 3초의 모혈이라고 해서 3초와 관련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치의 병증은 이러한 점, 아랫배에 있다는 점에서 주로 인맥이 가지고 있는 아랫배 영역의 주된 병증 모델들을 고려해서 비뇨생식기, 부인과 병증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면의 자침 시 단면의 모습인데요. 아랫배 영역에서 나타나는 내장 장기의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해혈입니다. 기해혈은 바랑, 하, 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또 동의보감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전, 하기해라는 말들이 있겠죠. 이 경혈의 기본적인 명칭조차도 단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이러한 성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내단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서 인식된 경혈이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성문보다 위로 5푼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 경혈을 찾는 쉬운 방법은
관원이라고 하는 경혈과 배꼽이라고 하는 부위를 이등분을 해서 얻어지는 좌표로서 찾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일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대략 사람의 형태에 따라 달리 취할 수 있지만 엄지 한 마디 아니면 중지 중간마디 하나를 고려한다고 우리가 골도분천에서 표현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1촌보다 작은 기준은 이 1촌을 다시 2등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광의의 영역을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은데, 바로 배꼽과 관원을 연결한 선의 2등분선을 기회로 인식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옛 문헌을 보면 다 배꼽 아래 1.5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1.5촌을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문제는 방금 말했던 방식으로 찾아보면 될 것이고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성문과 가깝기 때문에 11째 가슴 척추 신경을 중심으로 찾으면 되고요. 인식하면 되고요. 근육이나 혈관의 입장에서는 아랫배에 존재하는 부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침법, 뜸법에 있어서도 비슷하고요. 아랫배는 기본적으로 관원을 중심으로 많은 뜸 시술을 했던 어떤 그런 특징을 반영하는 만큼 뜸법의 장수가 비록 관원혈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뜸 시술이 상대적으로 많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러한 점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단전 영역에 있어서의 경혈들은 주로 침 시술보다는 뜸 시술이 더 위주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향후에 임상적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요를 보면 이 부위에서는 원기의 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해라고 하는 건 어떤 기냐 그러면 원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원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경혈학 총론 시간에 경기론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경기에는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원기, 두 번째가 종기, 세 번째가 위기, 네 번째가 영기였습니다. 이때 원기는 선천적인 특징을 가진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특징으로 원기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천의 특징을 가진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선천적인 특징의 생명력을 옛 의가들을 비롯한 내담가들은 단전 호흡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한 특징으로 이러한 호흡의 뿌리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보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아울러 이러한 특징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 원기가 부족한 병증이 무엇일까 보면 결국은 호로와 같은 만성 소모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랫배가 가지고 있는 인맥의 병증 모델인 비뇨생식기와 부인과 병증 이외에도 호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해혈의 활용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랫배에 있는 모든 경혈들은 다 호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혈입니다. 다만 그 특성이 기해에서 더욱 부각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랫배 지역의 경혈들에 대한 단면 사진들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음교혈입니다. 음교는 배꼽 아래 1촌이라고 1촌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른 명칭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소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또 동의보감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단전으로도 인식되었다는 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아랫배에 있는 경혈의 속성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근육, 신경, 혈관의 입장에서 신경의 입장에서 11째 가슴신경, 그러니까 기회혈, 성문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침법, 뜸법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개요에서 보면 인맥, 충맥, 족소음에 해당하는 병증과 관련돼 있다라는 점으로 교회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꼽에 가까울수록 이 충맥과 족소음과의 관련성이 밀접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해당 경맥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주치의 병증은 현대에 와서는 부인과 병증 또는 수액병증으로 포괄하는데요. 특히나 배꼽 주변에 있는 경혈들은 수액병증에 많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성문혈부터 배꼽 위쪽으로 있는 경혈들은 주로 이런 수액, 그러니까 몸이 붓는 병증, 부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몸이 붓는 병이죠. 예, 몸이 붓는 병을 옛날 사람들은 삼초의 병으로서 많이 인식을 했고, 특히나 이 삼초의 병증이 몸이 붓는다는 점에서 하초와 관련성을 많이 맺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삼초의 모혈이라고 얘기했던 점도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신골혈입니다. 신골혈은 배꼽을 지칭하는 경혈입니다. 정신의 기운이 들고 나는 곳이란 뜻이 의미가 있겠죠. 다른 명칭으로는 배꼽이라는 재중 또는 기합, 기사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동의보감에서는 기합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여기에 명대나 이런 말들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탯줄과 관련한 표현 같죠? 예, 사실은 태아들이 이제 출산 이후에 엄마의 자궁과 이어져 있는 탯줄이 바로 배꼽의 흔적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특징에서 부위적 성격들을 보시면 되고, 신경의 입장에서는 배꼽을 중심으로 열째 가슴 척추 신경의 영역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되고요. 신골혈은 현대 와서는 자침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골혈 부위가 위치적으로 보면 바로 배꼽을 통해서 피하 지방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복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침 시 만약에 이 피부 영역에 감염이 생기면 다른 경혈에 비해서 쉽게 복막으로 염증이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염려되는 조건이라면 자침을 하지 않는 게 더욱 좋고요. 그러한 특징에서 간접적 자극법들이 많이 활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뜸법에서도 격염구, 격강구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뜸을 통해서 복강 안으로 열자극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골의 부위들은 주로 열자극을 몸 안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응급질환에 있어서 의식을 일깨우거나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들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옛 문헌에서는 중풍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의식을 깨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환자에게 의식을 깰 때까지 많은 뜸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뜸의 장수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마 중풍 환자가 의식을 깨울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접뜸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현대 와서는 주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액병증과 관련돼 있으면서 복부 질환에 아시얼조로 쓰는데, 옛 문헌에서는 오히려 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로서 더 많이 썼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배꼽은 체표면에 있어서 복강 안에 있는 장기들을 파악하는 랜드마크적 영역들이 있습니다. 결국 배꼽을 확인하게 되면 배꼽을 중심으로 정사면체를 빗장 중간선을 기준으로 그었게 되면, 그 중간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는 주로 대장의 영역,
안쪽에서는 소장의 영역으로 우리가 위치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게 되는데, 질병을 파악할 때 배꼽을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건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소장 내 병증 모델을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수액 대사의 문제를 치료한다는 점에서도 사실은 한 소장의 역할을 우리가 수액 대사와 관련성을 맺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뭐 한의학 개론이든 아니면 한의학 관련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소장이 진액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에요. 또는 어, 맑고 탁한 것을 구분하는 비별 청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한자적 개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소변을 소변과 관련돼 있는 노폐물의 배설 작용의 시작점이 소장에서 일어난다는 한의학적 원리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측면들을 모두 고려할 때 왜 수액 대사와 관련한 것을 소장의 영역에서 언급하고 있고 배꼽 주변의 경혈들이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특징 말고도 배꼽을 중심으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잘록창자, 대장의 형태들을 전체적으로 윤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진 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복진 시 복부의 경결점 또는 복부의 통증을 진단을 통해서 촉진을 통해서 관찰하게 될 때 복부 내 경결이 이 안쪽에서 벌어지는지 이 바깥쪽에서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해당 경결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깥쪽에서 경결이 느껴졌다고 하면은 장기 내의 경결은 주로 대장 내 분변과 관련되어 있는 배변 기능이 막혀서 생겨난 그런 특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이렇게 단면 사진도 추가로 소개하고 있고요. 배꼽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외 기혈을 언급해 보면 시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외 기혈인데 삼각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하되 양쪽의 거리는 여러분의 입술에 입술 꼬리 양쪽 입꼬리가 있으면 이 꼬리의 거리를 이 삼각형의 빗변의 거리만큼으로 연장을 해서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뜸을 뜬다 라는 뜻으로 삼각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증상의 시술에 쓰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러한 증상은 소장 부분에서 나타나는 병증 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증들은 주로 소장을 비롯한 복강 안의 내장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냉증이나 허한증과 관련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에서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화된 기능을 온열 자극을 통해서 강화시킨다 라는 의미로서 뜸을 떴다라는 거고, 물론 배 전체적으로 뜸을 떠도 되지만 경혈의 입장에서 신골을 중심으로 이런 아랫배 지역에 뜸을 뜨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나머지 삼각구에 해당하는 경혈의 위치들은 사실 여러분 보면 기해에 가깝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방은 이 삼각구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영역을 좁혀서 뜬 건데, 아까는 이 꼬리의 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 꼬리를 3등분을 해서 그 3등분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를 삼각형의 변으로 만들어서 뜨게 한 시술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조치 방법은 삼각구와 똑같은 방법이고, 배꼽의 주변이라는 의미로서의 제방이라는 경의 기혈명이 등장합니다. 제사변이라고 하는 경의 기혈인데요. 천근방이라고 하는 서적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골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로 1촌 떨어진
부분을 한 번에 뜸 시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배꼽을 중심으로 위로 1촌, 아래로 1촌은 각각 음교와 수분에 해당하는 인맥의 경혈과도 오버랩이 되고요. 좌우의 1촌에 해당하는 경혈들은 경혈로서는 없었지만 황수라든지 천추에 가까운 경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사변이라는 경혈을 뜨게 되면 사실은 이 범위를 전체적으로 뜸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뜸자극의 범위를 결국은 배꼽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영역으로 일종의 일촌의 범위 안에 일종의 이런 영역을 뜸자극으로 가열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역시 주치의 영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증상들이 큰 특징에서는 맥락적으로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내장 기관과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허증과 아니면 냉증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증상에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분혈 소개하겠습니다. 수분혈은 배꼽 위 1촌인데요. 이 부위를 1촌으로 단지 찾기보다는 처음 찾는 방법은 복장뼈 아래쪽 모서리를 찾고요. 복장뼈 아래 모서리와는 그 다음에 연골 형태의 칼돌기가 결합되어 있는 칼몸통 결합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 칼몸통 결합부와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곳을 8등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8등분을 한 것에 8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1촌으로 잡는 것인데요. 이때 이 부위를 잡는 효과적인 방법은 2등분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2등분을 반복하냐면요. 배꼽과 칼동의 몸통 결합을 2등분을 하면 중간이 되죠. 여기는 중안이라고 하는 경혈이 되는데요. 중안과 배꼽을 다시 2등분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아래쪽에 있는 게 하완혈이 되는데요. 하완혈하고 배꼽을 다시 2등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수분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경혈학 실습을 체험하게 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윗배 지역의 골도분촌에 따른 경혈들을 나눠가면 되는 것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이제 아홉제 등 가슴 척추 신경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혈관으로 보면 얕은 배벽 정맥과 위 배벽 동정맥이 통과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에서는 아래 배벽 동맥과 정맥이었다면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올수록 이제 얕은 배벽 동맥과 정맥은 동일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위 배벽 동맥과 정맥이 영향권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위 배벽 동맥과 정맥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아래 배벽 동맥과 정맥과 결국은 문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역에 따라서 혈관의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그 영역을 배꼽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침법 뜸법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역시나 비슷하게 자침의 깊이나 뜸의 활용도가 높고 동의보감에서 강조된 부분이 수종병에 뜸을 뜨면 좋다고 돼 있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꼽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경혈들이 이러한 수액대사 질환, 그래서 부종 질환을 쓴다라고 했다면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이러한 특징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징은 현대 한의학에서도 계승이 돼 있어서 복부의 병증, 그러니까 복부 질환이죠. 복부 질환은 무엇이 복부 질환이냐 그러면 복부 내에 있는 장기와 관련된 부분, 복부의 근육과 관련된 부분, 이런 식으로 복부 병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수액 병증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 중심의 병증 모델에서의 몸이 붓는 병증을 연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수분혈에서 다른 명칭을 깜빡 소개하지 않았지만 분수, 중수와 같은 다른 명칭이 동의보감에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배꼽 위쪽에 단면 사진으로서의 수분혈을
단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완혈입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수분보다 위쪽 1촌에 있는 경혈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완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중심으로 하는 아래쪽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옛 문헌에서는 하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흐르는 관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아마도 이것도 위장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관이라는 의미로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보감에서는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부위는 앞 정중선에서 위쪽으로 이 2촌에 해당한다. 다만 2촌이라고 하는 것을 1촌씩 올라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등분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완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갈 수가 있고요. 아홉째 관련돼 있습니다. 영역은 여전히 수분과 비슷한 영역에서의 척수신경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혈관으로서 보면 이제 위 배벽 동정맥에 이제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아래보다는 자입 깊이가 약간 얕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배꼽을 중심으로 아래쪽 지역들은 이 피하 지방의 층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피하 지방은 아랫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고요. 더욱이 중요한 거는 아랫배에 비해서 윗배 쪽으로는 실질장기의 손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나중에 실습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간의 위치가 존재하죠. 정상적일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간질환이나 다양한 내장질환이 생겨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간 비대가 형성이 되면 간 비대에 영향이 되면서 간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 오른쪽으로는 위장이 걸려 있는데요. 위장의 입장에서도 위하수의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위장 아래쪽으로는 사실은 이제 췌장이 놓여 있고 또 그 뒤쪽으로는 비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실질 장기에 대한 신도를 항상 실질 장기의 깊이를 생각해서 신도를 조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반영된 의미가 있어서 결국 자의 깊이가 아랫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얕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자침 시에 이런 간장이나 비장에 종대가 있거나 위 12장 궤양 환자가 있을 때는 자침을 위에서 아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다는 것은 사자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결국은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위쪽이라면 보통은 직자를 해서 자침을 하지만 위쪽에 위험 장기들이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사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자침을 통해서 혹 만일의 상황을 이제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음파 영상, 진단 영상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위험 요인을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자가 아닌 직자로도 적정 심도를 고려해서 자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되고요. 이 부위는 이제 개요로 보면 이제 인맥과 족태음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 족태음의 병증 모델과 관련돼 있는 건데 족태음 비경의 병증 모델은 소화 기능과 관련돼 있는 병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완의 경혈은 소화 기능과 관련된 병증에 활용될 수 있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복부의 병증은 결국 소화 기능과 관련된 요소로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